그다음에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범인은 사회부정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러 범죄 중에서 가정환경 좀 불우하고 못 사는 데서 이렇게 나왔고 또 뭐 이런 잘못된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간 억눌리고 또 일종의 주눅든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수단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자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편견이 범인은 사회부정자일 것이다. 성범죄의 80% 이상이 주로 아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면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몇 번 본 사람.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자는 비교적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난 거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전문 용어로 이제 대인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화범은 뭐겠죠? 대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힘드니까 뭘 하는 겁니까? 불을 지르는 거죠.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영세사님은 강호수입니다. 어떠신가요? 얼굴로만 보면 진짜 평범하고. 그렇죠. 예, 예. 네. 처음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실종 사건만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다 납치 살해한 사건인 거죠. 주로 이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를 연쇄살인이라고 보게 되는 부분은 살해 방법이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대상도 그렇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종의 프로필을 조금 일별한 겁니다. 특징적으로 뭐가 나타나시죠? 치마, 부츠, 치마. 또 왜소한 키. 처음에 이제 강호순 사건을 접근할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시작했던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들, 또 저같이 이제 지원을 했던 사람조차도 초기에는 이 사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피해자의 유형을 찾고 보니까 저런 특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이대를 한번 보세요. 나이대가 사실 다르죠? 네. 그리고 키가 조금 작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징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갑자기 실종이 되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 피해자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결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것들을 오픈된 상태에서 많이 보려고 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체포될 때 차가 3대였고 집도 2채, 농장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연쇄살인범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숨어 있으려고 해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자상한 아버지. 이런. 당시에도 그 강호순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그 뒤로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피해자들의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범죄를 어떻게 하면 잘 저지를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범죄자인 거죠. 조심해라고 하지만은 문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탔거든요, 피해자분들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 주민? 그리고 너무나 선한 얼굴? 제가 뭐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분이 아닐까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강호순이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 찜쪄 먹을 정도로 말을 잘했다. 그 정도로.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범행을 쓰였던 차 조수석에 자기 아들 사진을 썼다. 거기다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곰인형 등까지 두고. 아이고. 안심시키려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범행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아주 자상한 가장이 아들한테 선물 주러 가는 길에 차 태워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죄자라고 하는 게 문 열고 가세요 이렇게 얼굴 저처럼 이렇게 갖고 천만에 맞습니다. 그 범죄에는 그 범죄에 맞게끔 진화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사기꾼이 생겼어요. 답을 하는데 그럼 막 화를 내죠. 장난하는 거냐. 근데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전대를 옆에 두르고 여기다가 막 뽀글이 파마를 하시고 그런 분인데 200억대 갯돈 사기의 주범입니다. 다가가기 되게 쉽게 만드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범죄자는 바로 그겁니다. 다가가기 쉬운 세팅을 온몸으로 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야. 그래서 경찰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범인들을 계속 보면은 요건 사기꾼, 방화범, 패스, 살인. 이 얼굴에, 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보통의 이제 일반 우리 시민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고정관념, 말하자면은 아들 사진을 차에 두는 가정적인 남자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니면 전형적 범죄자는 자기 주변이라든가 자기의 행동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